우리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기관에서 대처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이것도 기관에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게 적당한 답이 되겠어요. 또는 금일 목욕 서비스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해? 때마다라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뭐 옷을 입혀준다 이런 게 답이고 부적절한 성행동일 때 단호하게 했었잖아요. 하지만 때마다 맨날 벗고 있으니까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옷을 벗고 있는 이유 물어보나요?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상자가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요양보호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직업윤리 문제 보통 80문제에서 2문제 이상 나옵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명절 음식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급여 내용이 없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거 뭐죠? 협력하려는 태도, 자기개발하려는 태도, 인권 옹호하려는 태도,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요거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서비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절을 하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제대로 된 요양보호를 할 수 있겠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말이 계속 조금씩 달라지면서 국가고시 기출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을 변경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대상자가 집에 없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하죠. 이 비밀 누설하면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아야 돼요. 사고가 발생했어. 추가 서비스를 요청했어. 보고합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은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시행하시고요. 대상자가 학대받는 것 같아. 바로 보고하거나 신고하세요. 서비스 내용은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고요.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잘못해요. 기사 나가죠? 그럼 사람들이 다 요양보호사 아이고 손가락질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뭐 노인 때렸다 이런 기사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우리 욕먹을까봐. 우리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예요. 처음에 요양보호사로 출근했을 때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대상자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한 6개월 반년 지나니까 대상자가 나한테 의지하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때 내가 갑질하면 되겠어요? 항상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요. 신고해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와 위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한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맞겠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는 거.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상자 우선이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죠.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하고요.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보고합니다.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이다. 복지연구는요. 구매 알선행위 삼가고요. 정보만 제공합니다. 유인 알선하면은요.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까다로우세요.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신체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안 맞는지 약 먹고 부작용이 있는지 이걸 첫 번째로 보고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뭐죠? 나 전달법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나 전달법입니다. 사실 자꾸 안 먹으면 힘들긴 힘들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노인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적인 증상을 확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좀 늘려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게 답입니다. 면제해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불법 행위는 신고하면은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뭔가 지금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경우겠죠?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딱 나오지 않나요? 그쵸? 평평한 바닥은 편하죠.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하면 안 되죠. 최대한 가까이 위치해서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써야 돼요.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긴다. 무리 없죠. 밤 근무 중에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를 이동했다.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린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워 보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서 힘을 쓰라고 했어요. 그쵸?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는 펴라, 무릎은 굽혀서 몸의 무게 중심은 낮추고 발의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은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린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들어 올린다. 상체라고 한다면 가슴과 이 허리 이 사이에서 힘을 써라 이랬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라.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라.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 맞지 않나요? 네.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 선천성 기형화 생기니까요. 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회복돼도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되고 나서 요리하면은요, 그 요리 먹은 사람도 노로바이러스 걸리거든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옷소매로 가린다. 또는 이렇게 겨드랑이로 이렇게 가리고 기침하죠. 독감 예방접종 매년 1년마다입니다. 결핵 진단검사는요. 결핵 걸린 대상자 접촉했어. 그러면은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1년마다 받는데 접촉했어. 그러면 2주에서 1개월 요 이후에 받습니다. 왜?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죠.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 그래서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 옴 이렇게 있죠. 임신했을 때는 수두, 풍진 대상자랑 접촉을 피해라. 기형화 생기니까. 옴에 걸렸다고 하면은 접촉했으면 무조건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한다. 옴은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회복돼도 2, 3일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 하지 말아라. 독감은 매년 맞아라. 결핵 대상자 접촉했다 그러면은요, 병원 가라. 보건소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받아라.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해라. 다 맞는 말이에요.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마스크 잘 써야겠죠? 대상자가 물건을 함께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 결핵균은 햇볕에 약하니까 직사광선을 쬐어줘라. 그러면 몇 분 내, 수분 내에 죽는다는 거. 요것도 잘 나오죠? 결핵 증상은 2, 3주 이상 기침을 한다. 그러면은 병원 가면은 몇 주 기침했어요? 얼마나 기침했어요? 물어보거든요. 2주 넘었어요. 그럼 결핵일 수 있으니까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잘 안 나오는데도 계속 기침해. CT 찍어봅니다. 오후에는 오후에는 열이 나죠. 그리고 수면 중에는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는 게 바로 결핵이에요.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기 변화로 옳은 것은 위액 분비량 감소. 맞지 않나요? 위액. 그리고 타액. 침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식후 포만감이 지연되나요? 지연되지 않아요.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 복부 팽만감, 식욕 부진이 생깁니다. 오늘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더 부룩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포만감이 천천히 오면 차라리 좋은데 포만감은 일찍 느끼고 복부가 팽만하고 식욕 부진이 생긴다는 거.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된다고 했어요. 지방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이 먹으면 지방 조금만 먹어라.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죠. 간 기능이 저하되니까요. 그래서 해독이 안 된다는 거. 항문의 관략근
긴장도가 감소됩니다. 긴장도는 탄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력성이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변실금이 나오죠. 소화기계 질환, 헬리코 박덕윤 하면은 위궤양 이렇게 연결하세요.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설사 하면은 수분을 섭취해줘라 이렇게 답을 바로바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일까요?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요거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결핵약이요. 그 다양한 종류의 그 결핵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내성이 생기니까 그냥 다양한 경우의 약을 미리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결핵약 너무 많이 먹으면 간 상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해독을 못 하니까요. 결핵균. 결핵은요, 균이에요. 세균성 질환이에요. 만약에 결핵이 바이러스면 결핵 바이러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결핵은 결핵 감균, 균이에요.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테로이드가 뭐예요? 면역 억제제예요. 우리 뭔가 몸 삭신 쑤시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놔줍니다. 또는 무좀 있으면 스테로이드 약 주죠. 이랬을 때 잘 모르는 의사들은 그냥 스테로이드 남발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정형외과는요. 원장님이 경력이 40년이세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디가 뭐 쑤신다 하고 오면은 당뇨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뇨 없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제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사 놔주면 효과가 직방이에요. 근데 당뇨 있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절대 놔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주사는요. 1년에 한두 번만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맞으면 면역이 억제되고 그래서 질병이 많이 생긴다. 특히나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무좀약 또는 스테로이드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을 항상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다른 의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부과에서 무좀약 1년, 2년씩 주잖아요. 그거 먹고 당뇨 생긴 제 지인도 있습니다.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할까요? 큰일 납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요. 임의로 중단하고 줄여 먹으면 안 돼요. 내성이 생겨서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먹다가 끊으면 내성 생겨요. 그 다음에 먹으려면 더 오랜 기간 먹어야 됩니다. 폐결핵은요.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 약을 정말 장기간 먹어요. 폐결핵은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꾸준히 먹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여러분 데자뷰 있지 않나요? 뭐죠? 고혈압약. 혈압이 조절돼도 복용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왠지 혈압 조절되면 끊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내가 고혈압약 먹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혈압이 계속 뚝뚝 떨어져. 그럼 병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전에는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 내렸어요? 아니죠. 오후에 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열이 내렸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이걸 뭐 어떻게 외울까요? 뭐 후열 밤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는 식은땀이 나서 열이 내린다. 접촉했으면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 찍어본다. 결핵 전파가 오래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마스크, 장갑, 가운 이렇게요.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한다. 객단 검사를 한다. 20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 이거 빈혈 아닙니까? 빈혈은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요. 그래서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 생기죠.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다는 거. 철 좀 들어라 C. 철분제는요.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마신다. 그래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이거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죠? 폐렴은요. 폐에 염증이 생긴 거죠. 폐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돼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폐기종, 이 몸의 흉곽이요. 막 그 술통처럼 부풀어요. 폐포의 파괴와 불규칙적인 확장을 보인다.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죠. 터지는 거 뇌출혈이죠. 뇌조직이 괴사한대요. 동맥이 경화 딱딱하게 막힙니다. 후라이팬에 삼겹살 구웠다가 그거 시간지나면 막 버터처럼 기름 둥둥 떠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동맥의 경화가 생겼다. 이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가지고 이 혈관이 이 막 지방 껴가지고 이 내부가 좁아집니다. 혈액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여기가 굳어진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이에요. 적혈구가 부족하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하면은 빈혈입니다.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마셔라.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한다. 매일 한기피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인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뭘까요?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뭐 유제품에서 살짝 헷갈렸지만은요. 저지방, 저염. 이게 바로 고혈압 대상자의 식이요법이었어요. 격렬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자체가 격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질병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너무 격렬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코올 섭취해서 열량을 보충합니까? 매일 한기피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일까요? 이거는 심리적인 거죠.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절되어도 약을 먹어라.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말아라. 증상 없어도 약 먹어라. 이게 바로 고혈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 스트레스 조절해라. 그리고 몸에서 염분을 쭉쭉 빼주는 칼륨이 많이 먹는 게 좋다.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몸에 있는 염분을 몸 밖으로 빼내주니까 칼륨 많이 먹어라 했고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항상 약을 먹어라. 증상이 없어도 약은 계속 먹어라 이겁니다. 22번 골다공증에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여러분 딱 그냥 답을 보지 않아도 아셔야 돼요. 아, 골다공증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고관절 부러지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고관절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이 골반 요 뼈가 고관절 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야 뼈가 안 그래도 약해.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져서 걷지 못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골다공증 있는 노인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있는 노인은요. 뭐가 좋다? 수영이 좋다고 했어요.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뭐예요?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요. 이게 정상적인 전립선인데요. 이게 커지면서 이 요도가 막혀 있죠. 이게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은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남자한테. 그래서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는 거. 배뇨를 해도요. 이게 막 찝찝합니다. 잔뇨감이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온다. 힘을 줘야 나온다. 싸고 나서도 찝찝하다. 밤에 자주 깬다. 자주 마렵다. 참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심하면은 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합니다.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행동은 안 좋은 거겠죠?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이거 좋잖아요.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좋잖아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좋네요.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 대준다. 도넛 베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넛 베개는요. 치질 환자에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욕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주면 건조되니까 욕창 안 생긴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하면 답 딱 나오잖아요. 파킨슨입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에 떨림이 나타난다. 안정시에 가만히 있는데 덜덜덜덜 떨려요. 하지만 목적 있는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안 떨린다고 했습니다. 도파민, 우리 기분 좋으면 도파민 나오지 않나요? 이게 장애가 되면은 파킨슨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킨슨은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무표정하다. 동작이 느려진다. 안정시에 떨림. 근육이 경직된다. 자세 반사가 소실돼서 자주 넘어진다. 손을 심하게 덜덜덜덜 떨면은요, 요양보호사가 약을 입안에까지 넣어준다. 이게 다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약물요법을 하죠.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관절 운동을 하고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게 좋다. 신경계 질환 뇌졸중과 파킨슨이 있어요.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죠. 증상은요, 마비, 언어장애, 연화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 운동 실조증, 균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파킨슨, 안정시에 떨림, 근육이 경직되고 무표정하다 이겁니다. 약물요법을 써요. 26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눈이 앞으로 돌출됩니까? 그냥 이게 쑥 꺼지잖아요. 그쵸?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깊게 푹 꺼진다.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눈이 엄청나게 건조해요. 각막 반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둔해진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수정체가 누리끼리해져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 구분이 어려워요. 이걸 바로 황화 현상이라고 해요. 누리끼리해진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춰지는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 안 보여서 이렇게 멀리 뛰어서 보잖아요. 노안이 온다는 거.
27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음료수 많이 먹고요. 밥도 많이 먹고요. 계속 목마르고요. 오줌도 많이 쌉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기억하셔야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죠. 그래서 혈당을 내려주지 못하니까 혈당을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가 많이 생긴다.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감각 민감성이 감소한다. 갈증은 증가한다. 음식 섭취량도 증가한다. 수분 섭취량은 증가한다. 목이 계속 마르다고 합니다. 당뇨병 중요한 거 발기부전이 올 수 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운동은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그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때 운동해라. 저혈당에 조심해라 이겁니다. 28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낮에 햇빛 쬐면서 운동한다.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받았다. 이거 좀 우울한 소식 아닙니까? 식욕과 체중의 변화 없이 잘 유지된다. 이거 다 좋죠? 뭔가 지금 몸에 안 좋은 변화가 있다. 그랬을 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울증은요. 뇌 전달 물질이 변화합니다.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로 오른 것은 뭔가가 안 좋은 거겠죠? 말초 혈관 저항의 감소,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답 딱 나오지 않나요?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그쵸? 그래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말초혈관의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혈압이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혈관이 저항이 많아지는 거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혈압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피가 더 세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혈압이 있다, 고혈압이다 이 얘기예요.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폐활량이 줄어들고 쉽게 숨이 차서 운동하기가 어렵다. 관절의 유연성은 감소되고 딱딱해지죠. 부드럽지 않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죠. 둔해집니다. 그래서 잘 넘어져요.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상실해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합니다. 이 수축력이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을 돌면서 혈액순환을 하는데 쭉 짜주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병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심부전. 수축력이 부족하다 하면 심부전이었어요.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장요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답 너무 쉽지 않나요? 분할성 있는 거는 쪼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제는 분쇄해서 복용합니까? 약은요 그대로 먹어야 돼요. 서방제는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약, 분할, 분쇄가 불가하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이에요. 이게 하나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임의로 쪼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약이 24시간 동안 천천히 약발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확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절대로 쪼개 먹거나 가루 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식이 없을 때 저희 엄마가 약이 너무 크다고 쪼개서 드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러면 안 돼 이랬었거든요. 왜 안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인슐린을 사실 구강으로 복용하면 너무 좋은데요. 구강으로 먹으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면 안 됩니다. 약효가 저하되니까요.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노노노. 자몽주스를 피해라 그랬어요. 그쵸? 인삼, 자몽주스 피해라. 자몽주스랑 고혈압약을 먹으면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 요양 인정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등급은 여러분 이거 뭐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하죠? 해서의 상자 바로 2등급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하죠? 75점은요? 여러분 요거 볼게요. 1등급은요. 전 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실례하지만 키가 몇 cm세요? 195cm입니다.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죠?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공을 들고 있었죠. 공의 각도는 했더니 360도 했어요.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었는데요. 3등급은요. 3분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등급은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451-5455입니다. 했죠? 451-5455입니다. 이렇게 등급 점수를 외웠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전 1진입니다. 이상하죠? 2등급이구나 알 수 있고 75점이면 275mm 이렇게 해서 2등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5점 미만이라고 하면은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거. 장기 요양 유효 기간은요? 최소 2년 이상이다. 1등급은 4년마다, 2, 3,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2년마다이다. 그래서 2년마다입니다. 판정은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전까지라고 했고요. 갱신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두 개의 날짜가 나온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요. 국가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이건 확실하니까 답이 돼요. 세대 분리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고 했습니다. 시설 입소를 우선시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요양원 가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되겠죠. 노인 복지 원칙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다. 독립의 원칙이었었어요.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하면 너무 힘들죠.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 이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노인 자신도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나 가족도 준비하고 사회에서도 준비해줘야 된다.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이 점점 강화돼야 된다. 나라에서 좀 많이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들도 많잖아요. 그죠?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안 그래도 지금 52가지입니다. 쉬운 2가지 항목이죠? 더 많이 항목을 늘리면은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기 어렵겠죠? 그러면 부양 문제 개선이 더 어렵다 이겁니다. 혜택을 더 많이 못 받으니까요. 노인 부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공적인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노인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나라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모를 보살피는 게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어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서 조성된다. 이게 뭐죠, 여러분?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거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요.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상받기가 어려워져서 생긴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과거에는 20만원 줬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4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는 급여가 뭐죠 여러분? 서비스 대상자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런 걸로 말을 변경하세요.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죠.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노인성 질병이면 가능해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어. 노인성 질병도 아니고 거동 불편하다는 말이 없어요. 65세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 된다.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일단 병원에 입원 중이면은 이중 혜택이라서 안 되는 거 있고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서 65세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받고 있는 60세 남자. 일단 65세가 아니어서 틀렸고요. 발목 일시적으로 골절되어도 6개월 이상의 거동 불편하고 이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으면 안 줍니다.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폐렴약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50세여서 일단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만 어려우면 돼요. 질병명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65세 이하는 무조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무조건 어려워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러면 안 돼요. 왜? 건강보험 혜택
이미 받고 있잖아요. 이중 혜택은 안 된다. 퇴원 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요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했어요. 본인 부담금이 빵원, 공짜인 사람이 누구다?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비급여 항목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액 부담한다.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하죠? 복지용구에 대여 재가급여 아니에요. 15%를 부담합니다. 뭐 재가급여다 이러면 당연히 15% 아는데 복지용구의 비용? 이게 뭐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겠죠?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금 15%죠. 시설급여가 20%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20%예요. 뭔가 소견서 발급 비용은 20%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설 가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으로 할게요.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15%니까 15만 원 내는 거예요. 시설 갔어, 요양원 갔어. 그럼 20만 원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내냐 이거죠. 국가에서 20%를 무조건 대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15 플러스 20%면 35죠? 그럼 65는 누가 내고 또 여기 20%일 때는 60%는 누가 내냐? 국민건강보험료 우리 어디다 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냈죠? 그 나머지를 이 보험료에서 충당해 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는 20%, 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할 때도 20%. 누가 공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공짜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돈을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6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뭐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청소 딱 나왔어. 이렇게 답 맞추시면 됩니다. 청소나 주변 정돈,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예요.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뭐죠? 집 밖에서 하는 거.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랑 외출 시에 동행을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요. 일상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안에 있으면 생활 서비스입니다. 집안일 하는 거예요.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이거는 집안일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집 내에 있죠. 이게 바로 생활,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밥하려고 하면은 장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뭐 물건 사야 돼, 마트 가야 돼. 이거는 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활동 서비스로 봅니다. 요거 하나만 비교하세요. 장보기는 일상 생활 서비스이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집 밖에서 하는 거,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은행 가는 거, 관공서 가는 거, 병원 같이 가는 거, 대상자랑 같이 가는 거, 외출 시에 동행이죠.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 약 타고 은행 가고 관공서 가는 거,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대상자랑 몸이 닿아요. 스킨십이 닿는다 하면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돕기 대상자 다 부축하고 지지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시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있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집 밖에서 활동해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이 닿는다 하면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의료행위 땡.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쵸? 요거 딱 답이에요.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보고해야 되죠.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인지능력 손상됐는데 이 사인을 받을 수가 없죠.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의료행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의료행위 어떤 거 있죠? 흡인, 비관, 삽입하는 거, 관장, 도뇨, 욕창관리, 또 귀지 제거하지 않아요. 경구약 먹이는 거, 외용약 발라주는 거는 괜찮다. 투약도 안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이는 정도는 가능하다. 경구약은 가능하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가. 아, 이거 뭔가 존엄하지 못한 것 같지 않나요?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거 뭐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다. 느낌 딱 오지 않나요? 그쵸? 시설 갔어. 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뭐가 있었죠? 침대 생활하던 어르신이 바닥 매트리스에서 강요받았어. 그리고 비상벨 좀 설치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줬어. 이런 것들이 바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지금 보호받지 못한 거겠어요? 휴대전화가 없어. 자식한테 전화도 못 걸어. 나 우편물 원했는데 편지도 안 보내주고 편지도 나한테 안 전해줘. 이거 바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죠. 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때릴 때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체 해요. 우리 엄마 요양원 가 있는데 다른 막 그 노인이 때리는데 아무도 다 말을 안 합니다. 이거 너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개별화된 식단, 질이 높다. 값빈 싼 파마약, 너무 질 높지 않아요? 재활 프로그램,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과 사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어봤어요.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이거 방임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이거 정서적 학대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이거 신체적이에요? 정서적이죠?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경제적인 학대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서적인 학대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쵸?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한다. 이게 바로 방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학대는요, 신체적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예요.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시켰습니다.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 안 돼 있죠. 나 당뇨약, 고혈압약, 심장약 안 먹으면은 하루 이틀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뇌졸중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약물을 단절했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예요. 신체적인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쉽잖아요. 그죠? 방임과 유기를 비교하시면 되겠는데요. 노인이 만신창이어도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보시고요. 집 밖에 있어, 길거리에 있어, 시설에 있어 이러면 유기로 답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틀니를 제공하지 않았어, 돋보기를 제공하지 않았어 이런 거 방임이에요. 신체적인 학대에도 사실 포함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를 안 줬어, 요거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줬어, 요금 납부를 방치했어. 사실 요 부분은요 신체적 학대랑 겹치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다 방임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의식주,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필요한 물품을 안 줬다 하면은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는요, 버리고, 단절하고, 방치하고, 격리하는 거예요.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키고, 자식이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요양원 시설비 돈 안 내줬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했어요. 이거 노인 지금 어디 있죠? 집 아니고 집 밖에 있죠?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없는 치매 노인을 일부러 집 밖으로 가출시켰어요. 어차피 집에 못 찾아오잖아요. 이거 노인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나요? 집 밖을 헤매고 있죠? 유기가 되겠습니다. 10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위에서 껴안는 거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엉덩이 밀착 육체적이죠. 신체 부위를 노출한 거 내 눈 버렸죠. 시각적이죠. 음란한 사진 보냈어. 내 눈 버렸어. 시각적 성희롱이죠.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봤어요. 뭘로 물어봤어? 말로 물어봤죠. 이게 바로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성희롱의 대처 방안 어떻게 하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또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뭐가 있죠? 폐렴구균 딱 나오잖아요. 그쵸? 수도홍역 이거 다 어릴 때 맞지 않습니까? 폐렴은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노인들이 폐렴, 흡인성 폐렴 많이 돌아가시는 게 폐렴 증상입니다. 결국은 합병증이다 폐렴으로 와서 많이 죽어요. 65세 이상 매년 맞아라 하는 거는요.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죠. 폐렴도 한 번 정도 맞으면 좋다. 대상포진 주사도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막 17만원, 20만원 하는데 걸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맞으면은 이 접종 맞고 걸립니다. 제 친구도요. 그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갑자기 코로나 걸렸어요. 맞자마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은 사람, 면역력 떨어진 사람은 그 주사 맞고 걸린다.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10년마다 맞는 거 뭐 있죠?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습니다. 올해 맞았어요. 10년 후에 또 맞으시면 돼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여러 번이 몇 번이에요? 두세 번이에요? 10번이에요?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오후가 몇 시인지 더 심해짐이 확실하지 않죠.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오랜만이 일주일 만인가요? 세 달 만인가요?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뭐 사실 오후 몇 시 이러면 더 좋겠죠.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간단하게가 10분인지 1시간인지 이른 아침이 몇 시인지. 여기서는 그냥 그나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이 제일 맞겠죠. 이왕이면은 오후 2시 바나나 간식 거부함. 이게 더 좋겠어요. 그쵸?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요. 객관적 사실을 육하 원칙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랑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써야겠죠. 간단 명료하게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하고요. 구체적으로 애매한 표현은 피해주세요. 반드시 서명을 한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봐달라고 요청할 때, 대상자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뭔가 위험했을 때 보고하죠. 이런 평범한 일들. 뭐 대상자의 옷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본다.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면 대상자가 속상해한다. 이건 다 요양보호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뭔가 문제 상황,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 보고하죠.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업무를 잘못 수행했어. 약 잘못 먹였어. 이럴 때는 무조건 보고합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요양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항상 본인 스스로 작성하죠.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요양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요거 맞죠?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또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와 같다.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극적입니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좀 중단하고 싶다.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안락사이다.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됩니까?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다. 혈액추석 안 해요. 항암제 투여 안 해요.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해요. 수혈 안 받고요. 체외 생명유지술 다 안 합니다. 하지만 하는 거,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며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나요? 물과 영양분 공급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일부러 죽이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니까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한다. 통증 완화제, 영양분, 물, 산소는 중단할 수가 없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동공이 축소될까요? 호흡이 규칙적인가요? 피부가 붉고 따뜻합니까? 근육 긴장도가 증가할까요?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이게 답이겠죠. 동공은 확대됩니다. 호흡은 불규칙적이죠. 맥박수도 감소하고 혈압도 떨어지고요. 소변도 감소해서 핍뇨라고 합니다. 피부가 붉고 따뜻한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푸르딩딩해져요. 파랗게 변하고 식은땀이 나요. 근육 긴장도는 감소합니다.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금도 하고 항문이 열리면서 변실금도 생깁니다. 근육이 느슨해진다 이거예요. 임종 항상 국가고시 나오고 있죠. 일단 상체와 머리를 좀 높여줘서 숨 쉬게 해주고요. 맥박수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기저귀 채워주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배액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아요.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킨다. 항상 관심을 가진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자존감을 준다. 임종시 원했던 장소,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임종요양보호에서 요양보호사가 해줘야 될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요? 3번이죠? 한 명은요, 뒤에서 겨드랑이와 팔을 잡고요. 또 한 명은요, 넙다리, 허벅지와 종아리를 부축합니다. 상체 한 명, 하체 한 명,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겨드랑이와 팔 힘쓴 사람이 요 뒤로 가죠? 또 한 명은요, 허벅지, 종아리, 요렇게 하체를 지지합니다.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부위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어딜까요? 정답은요?
요쪽입니다. 다리는요, 요 허벅지 길이 종아리 길이죠? 요 부분을 길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가는요, 타이어입니다. 나는요, 이 바퀴의 손잡이고요. 다, 요거는 잠금 장치고요. 라가 바로 발 받침대의 길이가 되겠어요. 요 뒤에 조그만 작은 바퀴가 되겠습니다. 발 받침대의 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순서요.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바닥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허리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정답 뭘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어깨와 몸통, 상체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넙다리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 스스로 건강한 쪽을 바닥에 짚게 하고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해서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54번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지팡이가 어디까지 오면 좋을까요? 정답은요?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입니다. 엉덩이 정도 높이가 좋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예요. 이거 까맣죠?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볼 거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는 항상 세트로 가고 나머지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간다고 했죠? 오른쪽 다리랑 보행기가 세트로 가고 건강한 다리 왼쪽이 뒤에 가면 됩니다. 정답 1번이죠? 오른쪽 다리 불편한 다리 플러스 보행기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불편해 그럼 보행기 먼저 가고요. 아무 다리나 한 다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를 항상 세트로 먼저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트 건강입니다. 세트 건강. 보행기는 세트 건강. 세트가 뭐야?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라는 거죠. 동시에 간다. 56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요실금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57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씻을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 손가락 끝, 손톱이죠? 이 손톱이 가장 세균이 많다고 해요. 바닥에 이렇게 문질러 씻습니다. 또 손이 건조하면은요, 보습을 해주면 돼요. 세면대에 흐르는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 거 좋은데 받아서 씻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다가 비눗물로 닦는 것이 더 깨끗하고요. 기침 후에는요, 10초 동안 씻는 게 아니라 30초 정도는 씻어주래요.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온 것은 1.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는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4.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정답은요? 2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낙상을 예방하려면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길고 헐렁한 하의 입으면 넘어지겠죠.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켜놓아야 됩니다. 화장실을 항상 환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또 침상 난간 올려줘야겠죠. 취침 시에는요 침대는요 낮을수록 좋아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야지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침대 높이를 낮추던지 침대 아래에다가 요를 깔아 놓으면은요 떨어져도 쿠션 역할을 해서 덜 다친다는 거예요. 59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은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긴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잠잠해졌어.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해서 출구를 확보해야죠. 계속 숨어만 있으면은 또 막히니까요. 그쵸?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위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탁자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겠죠? 또 탁자 다리를 꼭 잡고 있는다.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은요, 출입문을 잠근다가 아니라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뭐 운동장으로 나간다, 큰 공터로 나간다. 이 위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또 승강기를 타면 안 돼요. 계단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뚝 떨어지면은 큰일 나요. 또 깨지기 쉬운 물건은 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게 아니죠. 다치지 않도록 잠글 수 있게 보관하던지 낮은 곳에 놓던지. 그렇죠? 지진이 났다 하면은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또는 견고한 구조물 아래로 피난한다. 60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누워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빛을 누워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정답은요? 4번. 옷걸이에 걸고 그늘에서 건조시켜라 이겁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왼쪽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게 해서 눕혀야 되겠죠? 또 불편한 쪽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사례가 들리면 입으로 뭔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또 식후에 입안 오른쪽 불편한 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37번.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요?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경관 영양은요, 콧줄로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요, 상체를 올려줘야지 소화가 잘 되겠죠? 구토를 하면은요, 이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해야겠어요.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하지 않죠? 따뜻하게 체온 정도로 경관 영양을 합니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잠근 후 보고하면 되겠어요.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비위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죠. 간호사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8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게 쪼개어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정답은요? 2번이죠?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너무 알약이 많으면요, 나누어서 먹인다 이거예요. 가루약 같은 경우는요, 숟가락을 사용해가지고 약을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합니다. 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녹인 그 약을 조금씩 주입하기도 하고요. 대상자가 만약에 파킨슨이에요. 손을 떤다고 하면은요, 알약을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39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약이에요.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감 안쪽에 거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근 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낭 4,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요? 1번.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안약 눌러줬었죠. 안 연고 움직여줬어요. 상안검 아니죠. 하안검, 아래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위에서 투여합니다.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요?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굽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일단 멈추고 보고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일어났는데 어지러워요.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이거예요.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힌다.
앉아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힌다 이거예요.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이게 답입니다. 종전의 자세로 변경한다. 또는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 42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를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요? 2번이죠. 간이변기,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아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깝니다. 또 침대를 평평하게 해서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배에 힘을 주려면요 상체가 올라가야 돼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면은요 무릎을 들게 한 후에 둔부를 들어 올린 다음에 변기를 넣고, 대상자가 협조가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옆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변기를 대고요. 변기를 중앙에 대고요. 그리고 다시 똑바로 눕힙니다. 옆으로 돌리고 변기를 집어 넣어준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게 힘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옆으로 돌리고 변기든 기저귀든 집어넣고 다시 똑바로 눕힌다. 이게 순서예요. 간이변기는요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용도입니다.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 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4.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은요, 문 밖에 서가지고선, 괜찮으시죠? 수시로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면 되겠어요.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 걸지 않아요.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합니다. 이동 변기에 앉혀서 양쪽 발을 바닥에 닿게 하고요. 또,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은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줘야겠죠.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44번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그 오염된 기저귀는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지저분한 거를 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아서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하면 대상자가 감기가 걸리겠죠. 교환한 후에 냄새 제거를 위해서 환기를 하던지 또 탈취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하면 안 돼요. 배변, 배뇨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은 신속하게 갈아줘야 욕창 예방이 되겠죠.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가 붉어지거나 상처가 있어, 통증이 있어 이럴 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든 간이 변기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눕힌다고 했어요. 기저귀를 교환한다. 엎드리게 하면은 너무 힘들죠?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입니다.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 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배가 아프다 하면은요, 수변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꼬여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보행할 때는요, 연결관을 잠그지 않아요. 소변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요. 단, 소변 주머니가 이 몸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해야겠죠. 우리가 교체하면 안 됩니다.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그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겠어요.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울치를 끼운 채로 자면은요, 잇몸 압박이 해소가 안 돼요. 하루에 6, 7시간은 빼고 자야 되는 거예요. 또 울치를 뜨거운 물에 삶으면은요, 쪼그라듭니다.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그래서 주방세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울치를 닦거나 울치를 피백제에 담그면 안 되죠. 찬물에 담그거나 울치 세정제에 담가야 됩니다. 이 위쪽 울치를 끼울 때는요, 손가락 2개, 엄지와 검지로 잡죠. 또 이 아래쪽은요, 이 검지 하나로 눌러줍니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 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양쪽 귀를 막죠. 눈에 수건을 올려둡니다. 감기는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요, 자연 건조되게 기다리면 감기 걸려요.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고요. 귀 속까지 닦으면 안 돼요. 귀 안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또 대상자의 어깨가 아니라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머리를 감기기 좋겠죠. 머리 밑에 이렇게 패드 한쪽을 대요. 머리를 이렇게 감기면은요, 여기다 패드 한쪽을 대고 또 이렇게 물 받는 양동이에 놓고 이 물이 이렇게 빠지도록 해줍니다. 48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 손질이요. 1.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2.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정답은요?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의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머리카락이 엉켰으면은요, 잘라내지 않고요,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합니다. 양쪽 귀를 막는 거 아니죠? 대상자의 어깨에 수건을 덮고 안경, 머리핀 등은 제거하고 손질을 해주고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 이틀에 한 번 빗질한다? 빗질은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안 되겠죠?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 쪽부터 이 모발 끝 쪽으로 머리를 빗어주면 되겠어요. 여기 두피부터 모발 끝쪽으로 머리를 빗어주면 된다는 거죠. 49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요? 2번. 눈곱은요, 깨끗한 쪽부터,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주는 거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기억하시죠? 이 순서로 닦는 거예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이에요. 여러분, 놀지 마시고요. 손을 따라해 보세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이요. 알코올로 얼굴 닦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닦아주면 되겠어요. 세수할 때요, 코 속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콧망울까지 세심하게 닦아주는 거는 맞습니다. 코 속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코 속도 닦아준다, 코털까지 잘라준다 이거예요. 누가? 요양보호사가. 50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서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이 얘기예요. 팔은요, 마찬가지로 이 손목 쪽 끝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닦아야겠죠.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닦아줘야 됩니다. 회음부는요,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요도, 질, 항문 순서라고 했습니다. 2, 1, 2. 요도, 질, 항문.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요. 똥에는 대장균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줘야지, 항문부터 요도질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요로 감염이 되겠죠? 항문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부는요,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에 도움을 줘요.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경증이죠, 경증.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 뭐예요? 언어 능력이죠. 딸기, 사과,
수박 이렇게 말해보는 것.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 기능으로서 요런 뭐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말해보기. 뭐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해볼까요? 뭐 마음, 미움 뭐 이런 거요. 뭐 이렇게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요? 의사소통 방법 안심시킨다 입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요. 반복적으로 설명해주죠. 왜? 라는 질문하지 않고요. yes or no,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치매는요, 항상 안심시켜주고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줘야 돼요. 73번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나 전달법이요. 주어가 내가 돼야 되죠. 아이메시지.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내가 답답하다 이거예요. 주어가 항상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메시지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한다. 식사를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마음이 안 좋아요. 힘이 들어요. 이렇게 주어가 항상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7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요? 3번이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요. 만져보게 합니다. 대상자를 만나면요. 신체 접촉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로 해야 돼요. 그냥 딱 잡으면은 깜짝 놀랍니다.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죠?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뭐 3시 방향에 휴대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지시대명사 사용하면요. 이쪽 저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딘지를 알아요. 그쵸? 또 요양보호사가 항상 반보 앞에서 이렇게 쭉 끌듯이 반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요. 시각장애 대상자 항상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합니다. 또 신체 접촉 전에 항상 말을 먼저 건네고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걸어요. 75번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요? 4번.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으면 안 되죠. 대화에 집중해야 돼요. 소음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내용이 아니죠. 한 개씩 명확하게. 또 뭐 그림판, 문자판 이런 것을 이용하죠. 실물을 이용합니다.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또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답변이 끝나면은 다음 질문해야겠죠. 특히나 이 언어장애 대상자, 뇌졸중 대상자 많죠? 항상 뭔가 표현을 잘했을 때는요,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건강하다가,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고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해요. 그러다가 뭔가를 잘 표현했을 때는요,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어떤 장애가 있는 대상자일까요?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행동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 지각력장애 정답은요? 진압력장애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을 자주 인식시켜줘야 되는 게 진압력장애예요. 진압력장애는 시간, 장소, 또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아들 사진 보여주면서 아드님이시네요. 이렇게 기억하게 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는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하임리히법 해야겠죠?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4번. 떡이 보이면은 큰 기침을 하게 해서 빼냅니다. 하임리히법이요. 등 5번 쳐주고 그리고 뒤에서 안아서 이 배꼽과 명치 중간을 뒤에서 쿡쿡쿡쿡쿡 5대5예요. 일단 등 5번 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 복부 밀어내기 5번 이렇게 합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큰 기침을 하게 한다. 뭐 등을 쳐준다. 또는 이 복부를 밀어 올린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하면은요 움직이지 않게 한다. 고정시킨다. 이게 답이에요.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에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요? 4번. 손상 부위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보통은요 골절됐을 때 갑자기 확 부어 올랐다가 가라앉거든요. 골절이 됐는지 뭔가 확인을 한다 이 얘기고요. 냉찜질이 좋죠.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이거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뼈가 튀어나왔다고 하면은 이걸 직접 압박하지는 않거든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면 안 돼요. 항상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골절이 의심되면은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거는 좋아요. 근데 움직이면 안 되겠죠? 필요하면은 손상 부위에 뭐 부목을 댈 수도 있고 붕대를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고시는요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셔야 돼요. 2번이 꼭 틀린 거는 아닌데 4번이 더 조금 더 맞지 않습니까? 뼈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가 뭐예요? 반도가하기 인상, 반도가하기 인상 그걸 찾는 거예요. 정답은요? 1번인데요.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으로 자극하는 거 이게 바로 가죠? 언어적인 자극 반도가하기 인상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는 거 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가슴 압박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기도를 유지해주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붙이는 것 같네요. 요 순서입니다. 반도가기 인상,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여긴 기도 유지는 없죠. 그리고 나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요? 4번. 심폐소생술 중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심장 리듬 분석하고 패드 부착하는 게 아니죠. 전원 켜고 패드를 먼저 붙여요. 패드 어디다 붙이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빗장뼈 여기 쇄골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밑에다 붙이는 거예요. 리듬 분석할 때는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패드는요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아래에 또 왼쪽 중간 겨드랑이에 붙여줍니다. 이거 반대로 설명되어 있네요. 그쵸? 자동심장 충격기는요 전원을 켜줍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해요.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죠. 제세동을 시행하고요. 다시 심폐소생술을 수시로 시행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 간격으로 돌아가죠.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실 출입문에 문턱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은요? 5번. 현관 조명은 환하게 현관 밖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입니다. 문턱은 없애야겠죠?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보다는 넓은 식탁이 좀 더 깊게 안정적으로 앉을 수가 있겠죠?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 위험해요.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가 편하고 욕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낙상을 예방해야겠어요. 또 둥근형 문고리보다는 막대형 문고리가 이렇게 더 열고 닫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정답은요?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돈이 얼마 드는지 경비를 점검한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좋겠고요. 또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합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기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꿔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이 치매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대상자 자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중단하지 말고요.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부정적인 것을 반복해서 기억해내도록 하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는다. 64번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3.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최가 너무 힘들어요. 5.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셨군요. 점점 식사량이 느는 것 같아요. 정답 뭐예요? 3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예요. 이 시간 개념을 상실해서 이 본인이 밥 먹은 것을 잊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식사하고 나서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조금 전에 드셨네요. 이런 것이 그나마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낮에 졸고 있으면요,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수면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좋고, 1, 2, 3, 4번은 더 잠이 잘 오게 하는 거잖아요. 밤에 수면을 잘하려면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낮에 신선한 공기를 접하고 운동도 어느 정도를 해야 밤에 잠이 오겠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 안에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둔다. 3. 색칠하게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자주 바꾸면은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져요. 더 좋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안 돼요. 창밖으로도 도망가죠.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 창문 다 잠가 놓아야 해요. 취침 직전에 운동량 늘리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서 이 배의 증상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집안을 좀 환하게 해줘야겠죠. 6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치매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훔쳐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세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정답은요? 함께 찾아봐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1.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게 했어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화를 낼 때 치매 난폭 행동이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또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면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이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69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낮에는 유순하다가도요, 저녁만 되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옷을 벗거나 막 서성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거나 막 이상행동을 하죠. 해질녘에는 대상자가 함께 있어주는 게 좋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낮 시간에 조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게 좋고요. 대상자랑 함께 밖으로 산책하는 것도 괜찮죠. 따뜻한 음료 제공,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거 괜찮고요. 커튼을 걷는 게 아니라 커튼을 닫아요. 창문을 닫아요. 밖에가 안 보이게 커튼을 이렇게 치고요. 불을 환하게 켭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연출해 주는 거예요. 70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정답은요? 1번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옷이 너무 끼어서 불편하거나 뭐 사타구니가 간지럽거나 이 회음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가 나서 바지를 벗을 수도 있거든요. 의욕으로 인한 이런 불편감, 대소변 욕구, 회음부 상태를 확인하고 도와줘야겠어요. 본인이 뭔가 바지를 벗거나 노출하는 것은요, 침착하게 뭐 옷을 입혀주거나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답이 되겠고요.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제지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